경로당 김 여사와 재혼하겠다고 자식들에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창피야. 쪽팔린. 큰아들이 내 앞에 서류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아버지, 이거라도 보시고 정신 차리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네가 감히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하지만 봉투를 열어본 순간 내 손은 멈췄다. 사진이었다. 순희 씨가 다른 노인과 찍은 사진, 법원 이혼 서류, 그리고 붉은 글씨로 적힌 사기 전과 기록.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이건 뭐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큰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 여자는 3년 동안 3명의 독거노인을 만났어요. 매번 재혼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냈죠. 아버지가 네 번째예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시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우리가 왜 반대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는 아빠 재산이 아니라 아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막내 아들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증거를 모으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순희 씨의 다정한 미소, 외로움을 달래주던 그녀의 말들, 함께 계획했던 재혼식,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손에 든 서류가 무겁기만 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재혼을 준비하던 한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자식들의 반대가 과연 불효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이 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댓글로 여러분의 어디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나는 올해 68이다. 이름은 박종수.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24평에서 혼자 살고 있다. 아내 영숙이를 떠나보낸 지 어느덧 3년이 흘렀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였다. 27에 만나 결혼해서 65까지 내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암이었다. 췌장암. 6개월간의 투병 끝에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거뒀다. 여보, 자식들 잘 부탁해요. 우리 애들 잘 챙겨줘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아내가 떠난 후 집은 텅 빈 것 같았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는 차갑고 부엌에서 들리던 국 끓는 소리도 사라졌다. 밥을 해도 혼자 먹는 식사는 맛이 없었다. 반찬도 대충 김치 하나면 끝이었다. 예전에는 아내가 늘 반찬을 4~5가지씩 차려놨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도 없고 힘도 없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웃음소리는 나만의 것이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부부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다. 마음이 아팠다. 자식들이 가끔 들르긴 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바빴다. 큰아들 민수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승진해서 야근이 잦았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 달에 한두 번 들르는 게 고작이었다. 딸 수진이는 2아이를 키우느라 더 바빴다.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애가 유치원생이라 학원 데려다주고 숙제 봐주고 하는 게 일이었다. 막내 민호는 자영업을 하느라 주말에도 가게를 지켰다.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주말이 제일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을 봤다. 외로움은 서서히 나를 잠식했다.
밤이 되면 더 심했다. 아내와 함께 보던 저녁 9시 드라마를 혼자 보는 것도, 함께 산책하던 아파트 단지를 혼자 걷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예전에 아내와 함께 앉아 있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부분 부부 동반이라 나만 혼자인 것 같아 불편했다. 여보, 여기 앉아. 친구들이 아내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 내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었다. 청소를 해도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라 금방이었다. 빨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다. 시계를 보면 겨우 1시간밖에 안 지났다. 하루가 이렇게 긴지 몰랐다.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까지 뭘 해야 할지 막막했다. 낮잠을 자려고 누우면 잠도 안 왔다. 밤에 잠을 설쳐서 낮에 피곤한데도 막상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나가게 됐다. 큰아들이 권유했다. 아버지, 집에만 계시지 말고 경로당이라도 나가보세요. 사람들이랑 어울리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우울증 오시면 큰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처음엔 내키지 않았다. 나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25에 작은 인쇄소를 차려서 40년을 운영했다. 명함, 전단지, 책자 인쇄를 했다. 밤낮 없이 일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다. 큰아들은 경영학과, 딸은 간호학과, 막내는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다. 전부 내 손으로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은 서툴렀다. 일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래도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경로당 문을 열었다. 낯선 얼굴들이 보였다. 할아버지들은 화투를 치고 할머니들은 수다를 떨고 있었다. 어색했다.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했다. 그때 그녀를 봤다. 김순이, 63이라고 나중에 알았다. 단정한 옷차림에 말씨도 부드러웠다. 회색 카디건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홀로 구석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나와 비슷해 보였다. 나도 모르게 옆자리에 앉았다. 뭘 만드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손자 목도리요. 겨울이 오면 목이 시리다고 해서요.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아내와는 다른 차분하고 온화한 느낌이었다. 아내는 활발하고 말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조용하고 점잖았다. 손자가 몇인데요? 하나요. 딸이 하나 낳았어요. 그녀의 대답이 짧았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경로당에 나가는 게 조금 덜 어색해졌다. 순희 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경로당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가끔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말수가 많지 않은 두 사람이었지만 함께 있으면 편했다. 그녀도 5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다고 했다. 심장마비였다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기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녀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다. 나는 공감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내가 말하자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밤이 제일 무서워요. 혼자 누워 있으면 천장만 보이고 시간이 안 가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됐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하던 것처럼 편안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편했다. 아내는 40년을 함께 살아서 모든 걸 알았지만 순희 씨와는 새롭게 알아가는 설렘이 있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즐겨 듣는 노래, 취미 같은 걸 하나씩 알아가는 게 재미있었다. 예순을 넘어서도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석 달쯤 지났을까?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 선생님, 저희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것도 좋지만 혹시 더 가까워질 생각은 없으세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다. 나는 그녀의 말뜻을 알았다. 제 온 말인가요? 그녀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나이가 있고 자식들도 있지만 남은 인생을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외롭잖아요, 우리.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 사진을 들여다봤다. 여보, 내가 이래도 될까요? 마음속으로 물었다. 하지만 아내도 내가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이제 남은 인생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다. 매일 빈집에 돌아가는 것도, 혼자 끼니를 때우는 것도, 밤에 혼자 누워 천장만 보는 것도 이제는 지쳤다. 나는 순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도 생각해봤는데 좋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정말요? 감사해요, 박 선생님. 저도 너무 기뻐요.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간소하게 식사 자리만 마련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호텔이나 예식장은 우리 나이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동네 한정식집에서 조촐하게 하기로 했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큰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아버지. 뭔데요? 아빠가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한참 뒤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굳어 있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큰아들은 주말에 집으로 찾아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재혼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잖아요. 나는 반박했다. 3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나도 혼자 사는 게 힘들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그래도 엄마 생각 안 하세요? 엄마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 평생 살았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시면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 말에 나도 화가 났다. 내가 엄마를 얼마나 안다고 그래. 엄마라면 내가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여자분에 대해 아버지가 뭘 아세요? 겨우 몇 달 만난 사이잖아요. 혹시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순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들도 일어서며 말했다. 아버지,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아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답답한 마음을 사겼다. 다음 날 딸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재혼하신다고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래, 수진아. 아빠도 외로워서 그래.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저도 아빠가 행복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때요? 결혼은 신중해야 하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나는 답답했다. 너희들은 왜 다 순희 씨를 의심하는 거냐?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딸이 말했다. 아빠,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재혼한다고 접근해서 재산 빼돌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빠, 우리가 아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화가 치밀었다. 알았다, 알았어. 나도 어린애가 아니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막내 민호는 아예 전화도 안 했다. 형한테 들었다는 문자 한 통만 보냈다. 아버지, 저는 반대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서운했다. 막내가 제일 순한 줄 알았는데 가장 냉정하게 반대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며칠 후 자식들이 모두 집으로 왔다.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다. 거실에 둘러앉았다.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아버지,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 봅시다. 재혼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이유가 뭔데? 딸이 말했다. 아빠, 너무 급하세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1년, 2년 사귀어 보시고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68이야. 1년, 2년 기다리면 나이가 더 들어. 지금 결정해야지. 막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그 여자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만난 지 몇 달 만에 재혼하자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소리쳤다. 우리 둘 다 외롭고 나이도 많은데 뭘 그렇게 오래 기다려? 젊은 사람들처럼 연애할 시간이 어딨어? 아들이 말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적어도 그 여자분에 대해 우리가 좀 알아볼 시간은 주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재혼할 거야. 너희들 허락 받으려고 말한 게 아니야. 그냥 알려주는 거야. 큰아들이 소리쳤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아버지 자식이에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 자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후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모두 돌아간 것 같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냥 내 행복을 찾으려는 건데. 순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다. 박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힘없이 말했다. 순희 씨, 자식들이 재혼을 반대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한참 후에 그녀가 말했다. 그러셨어요? 저도 딸한테 얘기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 선생님,
어쩌면 자식들이 반대하면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억지로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나는 포기 안 할 거예요. 우리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순희 씨랑 결혼할 거예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박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랑 함께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큰아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 재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고, 딸은 순희 씨를 한번 만나보자고 했다. 막내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순희 씨를 만났다. 그녀의 얼굴이 어두웠다.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묻자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요. 저 때문에 박 선생님도 자식들이랑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순희 씨 잘못 아니에요. 자식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참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큰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말했다. 아버지, 제가 알아봤는데 노인 재혼 상담하는 곳이 있대요. 거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전문가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세요. 나는 화를 냈다. 내가 정신병자냐? 왜 상담을 받아야 해? 나는 멀쩡한 사람이야.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라고요. 감정에 휩싸여 계시잖아요. 감정에 휩싸였다는 말에 더 화가 났다. 나가. 당장 나가. 나는 소리쳤다. 큰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주먹을 쥐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그냥 행복하고 싶을 뿐인데. 그 다음 주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더 강경해졌다. 큰아들은 주말마다 찾아와서 재혼을 막으려 했다. 딸은 순희 씨를 만나보자며 계속 연락했다. 막내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가끔 보내는 문자 메시지는 차갑기만 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전부였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자식들과 말다툼하는 것도, 그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는 것도 힘들었다. 순희 씨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 경로당에서 만나도 그녀는 미소가 사라져 있었다. 박 선생님, 저 때문에 자식들이랑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11월 초였고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순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자식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너무 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요? 그 말에 나는 당황했다. 순희 씨도 마음이 흔들리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행복해지겠어요? 나는 애원하듯 말했다.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선생님이랑 함께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자식들이랑 싸우면서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우리 조금 시간을 두는 게 어떨까요? 6개월만,
아니, 3개월만 더 기다려봐요. 그동안 자식들 설득하고요. 나는 답답했다. 3개월을 기다리면 뭐가 달라져요? 자식들은 여전히 반대할 텐데. 순희 씨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딸한테 좀 더 잘 설명하고 싶어요. 지금은 딸이랑 말도 제대로 안 해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해요.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나도 같은 상황이었으니까. 알겠어요. 그럼 우리 조금 천천히 가요.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말아요. 그날 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내일 시간 좀 내주세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갈 데가 있어요. 어디? 내가 물었다. 그냥 잠깐만 같이 나가요. 중요한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다. 몇 시에? 다음 날 아들은 차를 가지고 왔다. 우리는 시내 한 빌딩으로 갔다. 법률사무소였다. 나는 의아했다. 여기가 어디냐?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재혼하시려면 법적으로 준비할 게 있어요. 혼인신고 전에 재산분할 협의서 같은 거요. 나는 화가 났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는 재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야.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그 여자분이 나쁜 의도가 있다면 아버지 재산을 지켜야죠.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안전해요. 나는 소리쳤다. 순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왜 자꾸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해? 아들이 침착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자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이런 서류 작성하는 거 이해해 줄 거예요.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으로 나왔다. 아들이 뒤따라 나왔다. 아버지, 나는 택시를 잡았다. 아들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식들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 판단을 믿지 못하는 거야. 그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며칠 후 딸이 찾아왔다. 순희 씨를 데리고 왔다. 아빠, 오늘 같이 저녁 먹어요. 저도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불안했다. 순희 씨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근처 한식당으로 갔다. 식사 중에 딸이 순희 씨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어머님, 전에 사시던 곳이 어디세요? 직업은 뭐 하셨어요? 자녀분은 몇인가요? 재산은 어느 정도 되세요? 나는 딸을 제지했다. 수진아, 그런 걸 왜 물어봐? 딸이 말했다. 아빠,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아빠랑 결혼하시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순희 씨가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는 평생 주부였어요. 남편이 작은 가게를 했고요. 딸 하나 있고 재산은 별로 없어요. 전세로 살고 있어요. 딸이 날카롭게 물었다. 전세금은 얼마나 되세요? 순희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1억 정도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버지랑 결혼하시면 어디서 사실 계획이세요? 순희 씨가 당황한 표호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개입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정할 일이야. 내가 왜 그런 걸 물어봐? 딸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경제적인 부분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순희 씨 입장에서도 명확한 게 좋잖아요. 순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해요. 저 먼저 가볼게요.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았다. 나도 일어났다. 순희 씨,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딸이 말했다. 아빠 앉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순희 씨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딸은 계산을 하고 뒤따라 나왔다. 택시를 타고 가는 순희 씨를 보내고 나서 딸과 마주 섰다. 너 오늘 너무 심했어. 순희 씨가 얼마나 기분 나빠했는지 알아? 딸이 말했다. 아빠, 저는 당연한 걸 물어본 거예요. 결혼하려면 이런 것들 확인해야죠. 그 여자분이 진심이라면 이 정도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순희 씨를 범죄자 신문하듯이 대했어. 그건 예의가 아니야.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빠, 저는 아빠가 걱정돼서 그래요. 아빠가 속는 거 아닐까봐 무서워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뉴스에서 매일 나오잖아요. 나는 딸의 어깨를 잡았다. 알아. 내 마음은 알아. 근데 순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빠를 믿어줘. 딸이 고개를 저었다. 아빠,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날 밤 순희 씨에게 전화했다. 오늘 미안해요. 딸이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자식 입장에선 당연한 거죠. 저도 우리 딸이 있으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범죄자 취급받는 것 같았어요. 나는 미안했다. 정말 죄송해요. 내가 딸한테 잘 얘기할게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박 선생님, 우리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해야 할까요? 자식들이 다 반대하는데.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순희 씨도 포기하려는 건가? 순희 씨,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요. 자식들이 이해할 거예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전화는 거기서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순희 씨와의 연락이 뜸해졌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다. 경로당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불안했다. 일주일 후에야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 선생님, 죄송해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었어요. 목소리가 힘이 없었다. 어디 아파요? 병원은 갔어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순희 씨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늘은 좀 힘들고요. 다음에 봬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다. 순희 씨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자식들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게 분명했다. 나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순희 씨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날 저녁 세 자식이 모두 집으로 왔다.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표정들이 심각했다. 거실에 둘러앉았다. 큰아들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나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뭔데? 아들이 말했다. 저희가 그 여자분에 대해 알아봤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뭐, 너희가 감히 무슨 짓을 한 거야? 사설 탐정이라니. 이게 자식이 할 짓이냐? 딸이 침착하게 말했다. 아빠, 진정하시고 일단 보세요. 아빠가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나는 화가 치밀어 소리쳤다. 안 볼 거야. 당장 나가. 너희들 다 나가. 막내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그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막내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사진이었다. 순희 씨가 다른 노인과 찍은 사진들이었다. 여러 장이었다. 서로 다른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나는 손이 떨렸다. 이게 뭐냐? 큰아들이 설명했다. 저 여자는 최근 3년 동안 3명의 독거노인을 만났어요. 매번 재혼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냈죠. 한 명한테는 5천만 원, 다른 한 명한테는 3천만 원. 아버지가 4번째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된 거야. 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법원 문서였다. 10년 전 이혼 기록이었다. 김순희가 당시 72세 남성과 재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하며 아파트 한 채를 분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사기죄로 2번 기소된 기록도 있었다.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명백한 전과였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이럴 수가. 순희 씨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막내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 저 여자는 경로당을 전전하면서 독거노인을 찾아요. 외로운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재혼을 미끼로 돈을 받아내는 게 수법이에요. 아버지한테도 곧 돈을 요구할 거예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그동안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순희 씨의 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들, 함께 산책하던 시간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큰아들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저희가 왜 반대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몇 달 만에 재혼하자는 게 너무 급했거든요.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증거를 확실히 모으려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식들이 옳았다. 내가 틀렸다. 나는 완전히 속았다.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혹시 그 여자한테 돈을 주신 적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없어. 다행이네요.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지금이라도 관계를 정리하세요.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들은 한참을 더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러갔다.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손을 저었다. 혼자 있고 싶다. 자식들이 떠난 후 나는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다. 사진 속 순희 씨는 다른 남자들과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나와 함께 있을 때와 똑같은 미소였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완전한 바보였다.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사기꾼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자식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을 부렸다. 휴대폰을 들었다. 순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손이 떨렸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다. 벨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순희 씨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1시간을 기다렸다. 2시간을 기다렸다. 여전히 답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경로당으로 갔다. 순희 씨를 찾았다. 없었다. 경로당 관리인에게 물었다. 김순희 씨 못 봤어요? 관리인이 고개를 저었다. 어제 오더니 짐 챙겨서 그만둔다고 하던데요. 다른 동네로 이사 간다나 봐요.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순희 씨가 도망간 것이다. 들킨 걸 알고 사라진 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겁기만 했다. 아파트 앞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허탈했다. 분노도 느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치스러웠다. 68불 살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적이 없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키우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말년에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전화벨이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응, 괜찮아. 순희 씨가 이사 갔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네요. 더 큰 피해 보기 전에 끝나서. 아버지, 저희가 처음부터 반대한 이유 이제 아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기 너머로는 안 보이지만 습관적으로 그랬다. 알아. 너희들이 옳았어. 아빠가 미안하다. 아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아버지,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더 큰 피해를 막은 거예요. 하지만 나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초라해졌다. 자식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인 것 같았다. 68배 가장이 평생 가족을 책임져 온 남자가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간 바보가 되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만 바라봤다. 순희 씨와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것이 진심이었고 어느 것이 거짓이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을까?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다. 경로당도 가지 않았다. 자식들이 가끔 들렀지만 나는 별로 말이 없었다.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식사는 하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실제로는 제대로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새 자식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이 조금 달랐다. 밝지는 않았지만 걱정보다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있었다. 큰아들이 비닐봉지를 들고 왔다. 아버지, 저희가 저녁 준비했어요. 같이 먹어요. 딸과 막내도 음식을 꺼내 상을 차렸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이었다. 상을 받으며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식들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일일이 기억해서 준비해 온 것이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다. 딸이 내 그릇에 갈비를 계속 얹어주었다. 아빠, 많이 드세요. 요즘 많이 안 드신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점씩 입에 넣었다. 식사 후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저희가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불안했다. 또 무슨 얘기일까? 아들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그 여자를 조사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증거를 모았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오래?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처음에 아빠가 재혼하신다고 했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오빠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나는 놀랐다. 1,000만 원? 그렇게 많은 돈을? 큰아들이 말했다. 저희 셋이서 나눠서 냈어요. 제가 500만 원, 수진이가 300만 원, 민호가 200만 원. 민호는 장사가 안 되는 시기라 그것도 빌려서 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자식들이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며 나를 지키려 했다니. 막내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 저희가 반대한 건 아버지 재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다치실까봐 그랬어요. 사기꾼한테 속으면 돈도 잃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크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큰아들이 서류 봉투를 또 하나 꺼냈다. 이번 건 다른 내용이었다. 아버지, 이건 저희가 조사하면서 작성한 기록이에요. 매일매일 그 여자의 행적을 기록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두툼한 파일이 나왔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이었다. 10월 15일 대상자 경로당에서 아버지와 만남. 30분간 대화. 10월 18일 공원 산책. 대상자가 재혼 관련 대화 시작. 10월 22일 대상자 전 남편 조사 시작.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지 알 수 있었다. 딸이 설명했다. 오빠는 회사 끝나고 매일 밤 사설 탐정이랑 통화했어요. 주말에는 직접 그 여자 집 앞에서 지켜보기도 했어요. 저는 법원에 가서 기록을 떼고 민호는 그 여자가 전에 다니던 경로당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았어요. 막내가 덧붙였다. 아버지,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가게 문 일찍 닫고 다른 동네까지 가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듣고 그 여자한테 당한 다른 할아버지들도 만났어요. 한 분은 5천만 원 뜯긴 후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고 다른 분은 자식들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되실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니. 큰아들이 계속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처음에 무조건 반대만 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도 고민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외로워하시는 거 알고 재혼하시면 행복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만약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저희가 찬성했을 거예요.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근데 조사하면서 이상한 점들이 계속 나왔어요. 전 남편이 재혼 1년 만에 의문의 사고로 다쳤다는 것,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간 것, 그 후로도 여러 노인들을 만났다는 증언들. 저희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을 때 믿으실 수 있도록요. 막내가 말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버지는 저희가 그냥 반대하는 줄 아셨겠지만 사실 저희는 밤낮으로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법원 기록, 경찰 조서, 피해자 증언, 사진, 영상 다 모았어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나는 울컥했다.
그동안 자식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고, 내 판단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다.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모두 쏟아부었다. 큰아들이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희가 반대한 건 아버지의 행복을 반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기꾼한테 아버지가 당하는 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시면 저희도 기뻐요. 딸도 내 다른 손을 잡았다. 아빠, 저희는 아빠가 외로우신 거 알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아빠가 외로움 때문에 나쁜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막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좀 더 일찍 증거를 모아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더 화내실 것 같아서 시간이 걸렸어요. 나는 세 자식을 바라봤다. 큰아들의 피곤한 얼굴, 딸의 붉어진 눈, 막내의 야윈 모습. 그들은 나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했다. 나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희들을 오해했어.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구나. 큰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희는 항상 아버지 편이에요. 딸이 덧붙였다. 아빠, 앞으로도 계속 아빠를 지킬 거예요.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외로우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나는 세 자식을 끌어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가족의 사랑이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자식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모시고 갈 데가 있어요. 어디? 내가 물었다. 좋은 곳이에요. 가시면 아실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밝았다.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알았다, 갈게. 아들은 차를 가지고 왔다. 우리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갔다. 30분쯤 달렸을까? 큰 건물이 보였다. 노인복지관이었다. 여기가 어딘데? 내가 물었다. 아들이 미소 지었다. 아버지, 여기는 시니어 문화센터예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같이 들어가 봐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활기찬 분위기였다. 로비에는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또 어떤 이들은 운동을 하고 있었다.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둘러보시려고요?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아버지 등록하려고요. 직원은 우리를 안내하며 설명했다. 여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예, 그림, 음악, 운동, 컴퓨터, 영어 회화까지. 또 동호회 활동도 활발해요. 등산, 사진, 독서 모임 같은 거요. 월 회비는 5만 원이고 프로그램별로 추가 비용이 조금씩 있어요. 나는 둘러봤다. 사람들의 얼굴이 밝았다. 경로당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여기 등록하시는 게 어때요? 경로당보다 훨씬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사람들도 많아요. 새로운 취미도 찾으실 수 있고요. 나는 망설였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도 될까?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회원님들 대부분이 60대 후반에서 70대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다들 처음엔 어색해 하시지만 금방 적응하세요. 우리는 여러 교실을 둘러봤다. 서예 교실에서는 할아버지들이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음악실에서는 할머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컴퓨터실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다.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새로 오시는 분인가 봐요. 여기 좋아요. 저도 작년에 와서 지금은 사진반이랑 등산반 다니고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외롭지 않다. 나도 그런 곳이 필요했다. 아들에게 말했다.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무실로 가서 등록을 했다. 회비를 내려고 하는데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제가 낼게요. 1년치 선불로 할게요. 나는 사양했다. 아니야, 내가 낼 수 있어. 하지만 아들이 고집했다. 아버지, 이건 제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등록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다음 주부터 프로그램 시작하세요. 제가 처음 며칠은 모셔다 드릴게요. 익숙해지시면 혼자 다니셔도 되고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서 편해요. 나는 고마웠다. 아들이 나를 위해 이런 곳까지 알아봐 준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 나는 문화센터에 갔다. 서예반에 등록했다. 젊었을 때 붓글씨를 좀 썼었는데 요즘은 손도 대지 않았다. 교실에 들어가니 10명 정도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나를 소개했다. 새로 오신 박종수 선생님이에요. 다들 환영해 주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수업이 시작됐다. 붓을 잡으니 옛날 생각이 났다. 젊었을 때 인쇄소를 시작하기 전 서예를 배운 적이 있었다.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금방 그만뒀지만 선생님이 내 글씨를 보고 칭찬했다. 박 선생님, 기본기가 있으시네요. 예전에 배우신 적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에 조금요. 선생님이 웃었다. 금방 실력이 늘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다. 저는 이춘식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살아요. 나도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박종수입니다.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보냈어요. 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많이 나아졌어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뭔가 배우고 하니까 시간이 잘 가요. 그날 오후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문화센터 다녀오셨다고요. 어떠셨어요? 나는 대답했다. 좋더라. 서예반 신청했어. 사람들도 좋고. 딸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잘하셨어요, 아빠. 계속 다니세요. 거기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실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럴 것 같아. 그 주 금요일 막내가 가게 끝나고 집으로 찾아왔다. 치킨 한 마리를 들고 왔다. 아버지, 같이 드실래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치킨을 먹었다.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문화센터는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생각보다 좋아. 다음 주부터는 사진반도 들어볼까 해. 막내가 웃었다. 좋으시네요. 제가 중고 카메라 하나 구해드릴게요. 요즘 좋은 거 많아요. 그날 밤 세 자식이 단체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이번 주 일요일에 엄마 산소 같이 가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나들이에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그래, 좋다. 같이 가자.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마음은 밝았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식들이 있고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고 있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자식들 정말 잘 키웠소. 나를 이렇게 지켜주네.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나도 미소 지었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요일 아침 세 자식이 일찍 집으로 왔다. 큰아들이 운전을 하고 우리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아내의 산소로 향했다. 차 안에서 딸이 도시락을 꺼냈다. 아빠, 제가 아빠 좋아하시는 김밥이랑 잡채 만들어 왔어요. 엄마 산소 앞에서 같이 먹어요. 막내도 과일을 준비해 왔다. 저는 사과랑 배 깎아왔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거요. 1시간쯤 달려 산소에 도착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우리는 묘지 앞에 자리를 폈다. 딸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다. 김밥, 잡채, 과일,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던 막걸리 한 병. 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왔소. 자식들이랑 같이 왔어. 묘비를 어루만졌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아내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할 뻔했소.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사기꾼한테 속을 뻔했어. 목이 메었다. 근데 우리 자식들이 나를 지켜줬소. 당신이 평생 잘 키운 자식들이 이 늙은 아비를 지켜냈어. 큰아들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희가 아버지 잘 모시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아빠 외로워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아빠 혼자 안 두게요. 막내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제가 좀 더 자주 올게요. 가게가 바빠도 시간 내서 아버지 뵙겠습니다. 우리는 묘지 앞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김밥이 맛있었다. 딸이 만든 것이라 더 맛있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해주던 맛이었다. 막내가 과일을 깎아주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나는 한 조각씩 입에 넣으며 자식들을 바라봤다. 이들이 다 컸다. 어느새 다 어른이 됐다. 큰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버지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죠. 근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필요한 건 배우자가 아니라 가족이랑 친구들인 것 같아요.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요. 딸이 덧붙였다. 아빠, 저희가 부족해서 아빠가 외로우셨던 거죠? 미안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게요.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세요. 아빠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막내가 말했다. 아버지,
저도 주말에 시간 내서 같이 밥 먹어요. 제 가게 치킨 가져갈게요. 아버지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웃었다. 내 치킨 맛있어. 지난번에 먹은 거 진짜 좋았다. 막내가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한참을 묘지 앞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단풍잎이 우리 주위로 떨어졌다. 아름다웠다. 큰아들이 말했다. 엄마, 저희가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약속드려요. 딸이 묘비에 이마를 대고 말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잘할게요. 아빠 지킬게요. 나는 자식들을 바라봤다. 이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 아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다. 여보, 당신이 우리 자식들 정말 잘 키웠소.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나는 이들 덕분에 살아갈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오는 길에 큰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문화센터 계속 다니실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 주에는 사진반도 신청할 거야. 카메라 배워서 너희들 사진 찍어줄게. 딸이 웃었다. 좋아요, 아빠. 우리 가족 사진 많이 찍어요. 막내도 말했다. 저도 가게 사진 찍어주세요. 홍보용으로 쓸게요. 집에 도착해서 자식들이 집안을 정리해줬다. 청소를 하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빨래를 돌렸다. 딸이 반찬통을 여러 개 꺼냈다. 아빠,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냉동실에 넣어뒀으니까 드실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데워 드세요. 큰아들이 새 휴대폰 케이스를 건넸다. 아버지,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래요. 쓰세요. 자식들이 돌아가기 전 나는 그들을 불렀다. 민수야, 수진아, 민호야. 세 사람이 돌아봤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희들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렸어. 너희들이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건데 나는 오해했어. 정말 미안하다. 큰아들이 다가와 내 어깨를 잡았다.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가 더 잘했어야 했어요. 딸도 나를 껴안았다. 아빠, 저희가 아빠를 사랑해요. 항상 아빠 편이에요.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힘드실 때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달려갈게요. 자식들이 떠나고 나서 나는 창가에 섰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빨갛게 물든 하늘이 마음을 평화롭게 했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휴대폰을 열었다. 문화센터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왔다. 서예반 이춘식 할아버지였다. 박 선생님, 내일 수업 오시죠? 같이 점심 먹어요. 제가 맛있는 식당 알아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아내가 쓰던 수첩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아내의 글씨가 있었다. 여보, 나 없어도 잘 살아요. 자식들한테 의지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눈물이 났다. 여보, 알겠소. 당신 말대로 살겠소. 잘 살아볼게. 수첩을 덮고 창밖을 다시 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내일은 또 해가 뜰 것이다. 나는 내일 문화센터에 가서 서예를 배우고 사진을 배우고 새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자식들이 주말에 찾아올 것이다. 삶은 계속될 것이다.
68배 나이에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다. 자식들의 사랑, 그것이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었다. 나는 부자였다. 진정한 부자였다.